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혼녀입니다. 가끔 이곳에 들러 사연을 듣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연을 듣다 보면 시댁 식구와 있었던 일들이 꽤나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이번엔 시댁에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해 사연을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익명으로 용기를 내어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난 뒤부터 온전히 저를 위해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늘 남편이 1순위이며 제 인생보다는 남편 인생을 지켜주려고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인생만큼 중요한 건 없는데 저는 무엇을 위해 남편의 인생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이혼을 해서 다시는 안 볼 남남으로 살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축제에서 저와는 다른 과인 남편을 만나면서 군대도 기다려주고 대학 졸업하고 교사가 될 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왔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것들도 다 포기해가면서 남편 교사 만들어주겠다고 노력했었죠. 학교를 다니면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다 했었고 졸업해서도 전공과 전혀 다른 일을 해왔었어요. 오로지 남편의 교사직을 목표로 두고 말이에요. 저는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남편은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사 준비할 돈이 없었어요. 어차피 저는 등록금을 부모님이 내주셔서 돈 벌 이유가 딱히 없었지만 남편을 위해 제가 자처해서 대학생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고깃집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학교 앞 맥주집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였어요. 열심히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남편 등록금에도 보태주고 책 사는 비용에도 보탰었어요. 남편은 자신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저를 보며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어요. 내가 방학 동안 모은 돈이야. 이번 학기 등록금에 보태고 남는 돈은 책 사는데 보태.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해. 너가 뭐가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하고 고맙지.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너는 굳이 일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나 때문에 매번 고생하고 정말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진짜 기운 빠져. 나는 너가 아무 걱정 없이 공부에만 몰두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미안하고 고마우면 나중에 임용고시 합격으로 빚 갚아. 알겠지? 제가 괜찮다고 해도 남편의 얼굴엔 미안함이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웃으면서 그렇게 고마우면 임용고시 합격으로 갚으라고 했죠. 남편은 옅은 미소를 띄우고는 고맙다고, 나중에 빚 다 갚겠다고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가만히 남편 등만 쓰다듬으면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주변에선 결혼할 사이도 아니면서 굳이 왜 고생하면서까지 뒷바라지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돈 없는 집안 때문에 꿈을 포기하기엔 너무 안타깝다고 했어요.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이니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다고 했죠. 당시 친구들은 저를 한심하다고 했지만 저는 언젠간 제 노력이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장님들이랑 친해져서 졸업 후에도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들을 계속했어요. 그 돈으로 혼자 조용히 공부할 수 있게 남편 고시텔도 잡아주고 그 외 필요한 것들도 사다 줬어요. 남편도 제가 자기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딴짓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줬고요. 그래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지 남편은 임용고시 합격했고 그토록 바라던 교사가 될 수 있었어요. 운이 좋게 앞으로 출근할 학교도 남편 집과 가까운 곳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저는 교사 된 기념으로 남편에게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어요. 남편은 제가 준비한 이벤트에 고맙다고 저를 껴안더니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다 끝난 거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나 너 없었으면 교사는 꿈도 못 꿨을 거야. 너무 고마워.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아니야, 고맙긴 뭘. 교사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아이들한테 배울 점 많은 선생님이 되어줘. 나는
너가 해낼 줄 알았어. 너무 장해. 너도 나만큼이나 고생 많았어. 내가 이거 줄 날만 기다리면서 항상 5단에 넣고 다녔어. 임용고시 합격하면 주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걸 너한테 줄 수 있게 됐네. 손 내밀어봐. 이게 뭐야? 반지? 공부하느라 밖에 나갈 틈 없었을 텐데 이런 건 또 언제 샀어? 반지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 지금은 내 형편이 좋지 못해서 비싼 건 못 해주지만 이제 돈 버니까 앞으로 돈 모아서 더 비싼 반지 손에 끼워줄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줄래? 그러자. 나는 좋아. 진짜 매일 품고 다녔던 거야? 반지 너무 이뻐. 나한텐 이 반지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값비싼 반지야. 너무 고마워. 남편은 제게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어요. 이제 저와 남편 둘 다 고생은 끝이라고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만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프로포즈를 받고 정식으로 결혼 허락받기 위해 남편 집에 갔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있는 저를 못마땅히 여기셨죠. 아니, 너는 교사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는 거니? 그것도 올바른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는 여자를 말이야. 눈이 이렇게 낮아서야 뭐... 어머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없었으면 저 교사 못 됐어요. 저 교사 만들어준 건 다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께서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컸다고 애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얘기하네? 그렇게 좋으면 둘이서 알아서 결혼해. 네 인생이니 말리진 않으마.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에요. 저희도 어머니한테 손 벌릴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냥 허락만 받으러 온 거죠. 그럼 허락한 줄 알고 나가볼게요.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 일어났고 시어머니는 떠나는 저희 뒤통수에 대고 싸가지 없다고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면서 혼자서 궁시렁거리셨어요.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남편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가 누구랑 결혼하든 상관 안 할 거라고 하면서요. 편치 않은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고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와 달리 제가 좋으면 된 거라고 남편과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는 모아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먼저 하고 저희 부모님 도움으로 자가는 아니지만 전셋집을 구해 신혼집으로 꾸미며 살았어요. 저는 그날 남편이 그러고 나와서 시어머니와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 집을 어떻게 아셨는지 찾아오셔서는 배고프다고 저보고 밥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고 제 시어머니이기도 하니 밥을 준비했어요. 예, 너는 요리할 줄 모르니?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 이런 걸 우리 아들한테 먹이는 거야? 변변한 직장이 없으면 집안일이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저희 둘 다 싱겁게 먹어서 일부러 간을 약하게 한 거예요. 입맛에 안 맞으면 제가 다시 간해서 드릴게요. 이리 주세요. 됐어. 그냥 먹지 뭐. 너 교사 남편이랑 사는 거 쉬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잘해. 아르바이트 하는 네가 우리 아들 만난 건 아주 봉 잡은 거지. 안 그러니? 어머님, 저도 남편 교사 만드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날로 먹은 거 아니에요. 이 못 배워먹은 게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야, 다 우리 아들이 잘나서 교사 된 거야. 우리 아들 머리 좋아서 교사 된 거라고. 이게 어디서 기어오르려고 해? 입 아프게 말해봤자 시어머니랑은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대충 네네 하면서 대답만 해줬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밥 내놓으라 하고 제 속을 뒤집어 놓고 가셨죠. 저는 뒤늦게라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려고 남편과 의논해서 일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그 나이면 늦었는데 해서 뭐하냐면서 아까운 시간만 버리는 거라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일해서 돈이나 벌려며 딴지를 걸면서 공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 잔소리 듣는 게 싫어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사무직으로 취업하기 위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반년 뒤 필요한 자격증들을 다 따서 겨우겨우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중소기업에 경력이 없어서
남들보다는 월급은 많이 적었지만 아무래도 사무직이다 보니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니까 음식점 아르바이트 할 때보다 몸이 훨씬 편했어요. 이래서 다들 회사에 들어가려고 난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빨리 진급해서 월급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에 선배한테 많이 배우려고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맡아서 하고 회사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게 빠르게 회사에 적응을 해나갔고 남편도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저희는 여느 맞벌이 부부들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정말 작은 회사다 보니 진급을 해도 월급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을 쌓아서 조금 큰 회사에 들어가야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잡았어요. 저희는 집을 자가로 사기 전까지 아이도 만들지 않기로 합의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저희 명의로 된 집을 가지기 위해 휴지 한 칸도 아껴 썼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술을 마신 것 같진 않은데 온전한 정신으로 매번 귀가 시간이 늦어졌어요. 요새 자꾸 늦게 오는데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다른 선생님한테 돈 문제로 고민 상담하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집에 늦게 와? 술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당신 학교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얼굴도 안 좋아 보여. 그냥 다른 선생님한테 고민 상담하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네. 요즘 둘 다 돈 문제로 고민이 많거든. 그 선생님도 집 살려고 우리처럼 아등바등 하더라고. 아, 그래? 하긴 요즘 서울에서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 돈도 돈이지만 아예 집이 없으니까. 그 선생님도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시겠네. 그래서 퇴근하면 둘이서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둘이서 돈 버는데 그 선생님은 혼자라 더 힘들 거야. 아, 아직 결혼 안 하셨나봐. 혼자서 힘들 텐데 집 살려고 열심히 사시네.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 얼른 집 살 수 있을 거야.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여보, 혹시 내가 내일 술 좀 마시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돈 좀 줄 수 있어? 용돈이 다 떨어져서 돈이 없네. 10만 원만 줄 수 있을까? 아직 중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돈이 다 떨어졌어? 알겠어. 내일 출근할 때 10만 원 줄게.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내일은 당신이 그 선생님한테 한턱 쏴. 저는 몰랐었는데 남편이 집 문제로 꽤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동료 선생님과 같이 한잔하면서 속 좀 풀라고 조금씩 돈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된 것 마냥 계속 이런 약속 저런 약속이 있다며 돈을 달라더라고요. 그렇다고 큰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아껴 쓰라고 하면서 매번 달라는 대로 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이 달라는 대로 주기 시작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금액도 점점 커져가더라고요. 이젠 이유도 말 안 해서 한 번은 왜 그렇게 돈을 자주 많이 달라고 하냐고 하니까 교사보다 교수가 더 좋은 것 같다고 대학 교수 되고 싶어서 준비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했으면 팍팍 지원해줬을 건데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물어보니 괜히 열심히 일하는 저한테 신경 쓸 일 하나 더 쥐어주고 싶지 않았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교수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학생 때 임용고시 준비 도와줬던 것처럼 똑같이 제가 쓰는 돈을 더 아껴서 남편을 아낌없이 밀어줬어요. 하지만 교수 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지 저만 보면 한숨을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제가 돈을 지원해주는 것 말곤 대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했어요. 거기다 남편이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 집이랑 거리가 먼 학교로 발령이 난 거예요. 저희가 살던 집이 남편 학교와도 가깝고 제 회사랑도 가까워서 출퇴근하기 좋았거든요. 남편이 제 직장 때문에 선뜻 이사 가자고는 말 못하고 오피스텔을 하나 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남편이 생각한 것처럼 저희 회사가 가까워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여기서 출퇴근시키자니 왕복 3시간이라 힘들 것 같아서 오피스텔을 구하라고 했죠. 제가 집 구할 때 같이 알아봐 주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자기가 구하겠다고 더 이상 짐들기 싫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랑 둘이서 집을 보러 다닌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용돈 없어서 돈 받아갔었는데 오피스텔 들어갈 돈은 있냐고 제가 보태준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보태주시기로 했다고 한사코 거절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남편이 계속 제게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오피스텔을 구해서 나간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간만에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려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한창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집 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으니 무서워서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까 남편이 비틀거리면서 서 있더라고요. 놀라서 문을 열어줬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서 몸도 잘 못 가누고 그대로 제 쪽으로 쓰러졌어요.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남편한테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왜 오피스텔에 안 가고 여기 왔냐고 하니 남편은 갈 곳 없다고 여기서 자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기당했다면서 웅얼거리더라고요. 저는 사기라는 말에 계속 추궁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말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정신 차렸을 때 분명 저한테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나중에 물어보려고 녹음한 것이죠. 사기당했다고? 무슨 사기당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게 뭔 난리야. 술은 또 얼마나 마신 건데.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내 말 들려? 아, 시끄러워.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만 더 주세요. 오늘은 이거 마시고 진탕 취할 거야. 소주랑 돼지 껍데기도 하나 주세요, 아줌마. 돼지 껍데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식당 아니야. 정신 좀 차려봐. 아니, 당신이 무슨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무슨 사기 당했는지 말 좀 해보라고. 내 돈 다 들고 도망갔어. 걔가 나랑 우리 엄마 돈 다 들고 튀었어. 부자라고 하더니 그것도 아니었어. 나는 엄마 말만 믿다가 망한 거지 뭐. 누가 당신 돈을 다 들고 도망갔다는 거야? 내가 알아듣게 좀 말해. 그래야 도와주든 말든 하지. 범인 잡아야 할 거 아니야. 아줌마, 이 얘기 저희 집사람한테는 비밀이에요. 알겠죠?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해요. 에? 저 다른 여자 만난 거 알면 진짜 집에서 쫓겨나요. 집사람은 나만 보며 살았는데 너무 미안해. 알고 보니 남편은 이때까지 저 몰래 시어머니께서 소개시켜준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여자 집안이 부자라는 걸 듣고 남편에게 소개시켜준 것이었어요. 남편은 처음에 안 만난다고 했었는데 계속 시어머니께서 몰아붙이는 바람에 만나기 시작했더라고요. 부자라는 말만 듣고 시어머니는 저와 이혼시키고 상간녀랑 결혼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상간녀는 사실 부자도 아니고 백수에 가진 것 쥐뿔도 없는 여자였어요. 상간녀도 교사 남편 만나 안정적인 남편 월급 받아먹으면서 인생 펴볼 생각만 한 거죠. 상간녀는 부자인 척하면서 아버지가 엄해서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남편한테 돈을 뜯었고 그동안 제가 줬던 돈들은 다 그 상간녀한테 갔어요. 그리고 저희 집과 먼 학교에 발령이 났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어요. 상간녀랑 같이 살려고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오피스텔을 구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상간녀가 같이 살다가 더 이상 남편한테 뜯을 돈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남편 몰래 오피스텔 전세금을 다 빼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상간녀한테 모든 돈을 다 뺏긴 남편은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저희 집에 돌아온 거죠. 저를 식당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는데 듣는 내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상간녀가 있었던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 상간녀한테 전 재산을 뺏겼다는 게 정말 기가 찼어요. 제가 학생 때부터 그동안 어떤 고생을 해가면서 남편을 교사로 만들어 왔는데 한순간에 제가 쌓은 성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제 머리를 망치로 세게 치고 지나간 듯한 얼얼한 느낌이 들었죠. 남편은 제게 모든 것을 말한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침대까지 들고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자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저 혼자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날 박는 대로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이혼서를 던지고 쫓아내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제가 바친 세월들이 눈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어떻게 교사 만들었는데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참고 지내려고 했어요. 남편은 일어나서 해장국 끓이고 있는 저한테 왜 자기가 여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기억 안 나? 술이 떡이 돼서 와가지곤 나보고 아줌마라고 하질 않나. 오늘 취할 거니까 술이랑 돼지 껍데기 달라고 하질 않나. 가관이었어. 아, 그랬어? 어제 친한 선생님들이랑 같이 회식했었는데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나네. 당신한테 너무 민폐 부렸지. 미안해. 근데 혹시 내가 다른 말은 안 했지? 다른 말? 무슨 말 말하는 거야? 나한테 말하면 안 될 말이라도 있나 봐. 당신 계속 안주 내놓으라고 하고 쓰러졌어. 무거워서 침대까지 못 끌고 가겠더라. 그래서 그냥 뒀어. 아, 잘했어. 무거운데 당신이 굳이 침대까지 들고 갈 필요 없지. 아, 맞지.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다른 행패 안 부렸나 이런 말이지. 술 달라고 하고 쓰러진 게 다야. 해장국 다 끓였으니까 먹고 당신 집에 가. 당신 학교 근처에서 먹은 거 아냐? 멀리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대? 저는 끝까지 모르는 척 했지만 같이 마주보며 겸상하기 싫어서 밥만 차려주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은 며칠 못 먹은 사람 마냥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밥을 먹고 전날 청소를 못하고 와서 빨리 집에 가봐야겠다면서 소파에 걸쳐진 정장 자켓을 헐레벌떡 챙기더니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나갔어요. 아마 상간녀가 돈 다 빼서 오피스텔을 못 갈 거고 시어머니 집으로 갔을 거예요. 계속 오피스텔에서 사는 척 연기해야 해서 저희 집에 올 이유가 없으니 저는 어차피 이렇게 따로 사는 거 굳이 이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 마주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모르는 줄 아니까 전화로 당당하게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남편이 혼자 살면서 생활비가 빠듯한지 용돈을 조금 준다고 하면서요. 아가, 나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우리 아들이 혼자 살잖니. 근데 생활비가 빠듯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나한테도 용돈을 조금 주는데 그 돈으로만 생활하려니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요? 지금 저한테 용돈 달라고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님, 죄송한데 용돈 드릴 돈이 없어요. 저도 제 월급으로 생활하기 빠듯해서요. 아니, 내가 네 월급을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수그리고 부탁하는데 너는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해야겠어? 죄송해요. 제가 요즘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나 보네요. 그런데 저 진짜 어머님께 드릴 돈 없어요. 죄송해요. 돈 얘기하실 거면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뻔뻔하게 돈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 태도에 화가 울컥울컥 나오려고 했는데 이악 물고 끝까지 참았어요. 제가 다 알고 있으면서 이혼 안 하는 걸 알면 어차피 이혼 안 할 거니까 더 당당하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지금처럼 제 눈치라도 봤으면 하는 마음에 화나는 마음을 꾹꾹 누르며 참았어요. 시어머니도 차마 저랑 이혼시키려고 남편한테 상간녀 붙였다가 상간녀가 돈 들고 도망가서 당장 생활할 돈이 없다고 제게 말을 못하니 다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자고 있었는데 또 밤늦게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인터폰으로 확인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남편이 있었고 이번엔 시어머니도 같이 온 거예요. 문 안 열어주고 싶었는데 시끄럽게 해서 혹시나 옆집 사람한테 피해갈까봐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문이 열리자 우당탕거리며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둘 다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더니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땅까지 치면서 울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돈 어떡하면 좋으니. 그 망할 것이 우리 돈을 다 들고 도망갔어. 그게 어떤 돈인데. 우리 집 담보는 대출까지 받은 돈인데. 내 돈.
그동안 모았던 적금까지 깬 돈인데 한순간에 사라졌어. 어떻게 그래? 2억 6천만 원이 걔 이름도 아니고 나도 살면서 그 돈 처음 만져본 건데.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왜 저희 집 와서 난리냐고요? 다들 아무 잘못도 없는 나한테 왜 이러냐고. 사고는 지들이 쳐놓고 왜 나한테 행패야? 야, 너 여기 있었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우리 돈 어땠어? 너 그 돈이 어떤 돈인 줄인지 알기나 해? 이 할망구가 진짜 미쳤나? 내 머리 안 놔요? 당장 놔요. 나 진짜 당신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장 놓으라고. 야, 이 사기꾼아, 내 돈 내놔. 내가 너한테 바친 돈이 얼만데? 오피스텔 전세금이랑 이때까지 내가 줬던 돈 다 토해내라고. 시어머니랑 남편은 술에 취해서 저를 상간녀라고 생각하고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힘이 어찌나 센지 제 머리를 잡고 있는 손들을 떼려고 해도 안 떼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 팔을 깨물었고 남편은 깨문 부위를 감싸면서 제 머리채를 놓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팔을 힘주면서 잡고 바닥으로 패대기 쳐서 뜯어냈어요. 시어머니가 손이 떨어지면서 제 머리카락도 같이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고 너무 화가 나서 양손으로 시어머니와 남편 머리채를 잡아서 바깥까지 질질 끌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패대기 치고 다시 집에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언제 쫓아온 건지 남편이 돈 내놓으라면서 제 머리채를 다시 잡더라고요. 저는 팔 안쪽 살을 3개 꼬집어서 남편을 떼어놓고 빠르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안심이 돼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어찌나 목소리가 큰지 남편 소리, 지르는 소리, 시어머니 우는 소리가 문 사이로 다 들렸어요. 한참을 시끄럽게 하더니 옆집에 사는 몸집 큰 남자가 나와서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니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치더니 그 뒤로는 고요하게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바친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계속 과거에 잡혀있다간 저 2사람에 의해 미래에 제가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회사에 월차를 냈고 저번에 남편이 술 취해서 불륜을 인정했던 녹음본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했지만 여자가 누군지를 찾지 못해서 상간녀 소송은 걸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다면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됐을 텐데 아직까지 찝찝한 기분이에요. 며칠 뒤에 시댁 앞으로 제가 보낸 이혼 소장이 도착했는지 둘이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저는 집안에 사람 없는 척 하면서 숨죽이면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10분 정도 그러고 있다가 집안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 포기하고 돌아서더라고요. 이사를 안 가면 계속 찾아올 것 같아서 집주인한테 제 사정을 다 설명하고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급하게 전세금을 뺐어요. 회사 업무 때문에 전화번호는 차마 못 바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한테서 전화랑 문자도 계속 오길래 진절머리 나서 결국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모든 연락을 다 끊은 상태예요. 상간녀 소송을 못했다는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혼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남보다 제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인데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보니 그 세월들이 너무 아깝고 전 남편을 사랑했던 마음이 가여웠어요. 그래도 지금은 전 남편과 있었던 날보다 더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하나씩 해보고 먹고 싶은 것들도 먹으면서 말이죠. 결혼을 일찍 했던 터라 이혼을 해서도 아직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네요. 저도 이제 과거는 다 잊고 새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에 눈멀어서 소중한 사람을 잃지 마시길 바랄게요. 세상엔 돈이 다가 아니고 돈보다 소중한 존재도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세요.